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의 김환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있었던 일들 정리하고 오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저같이 뭐 김한 기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뉴스를 이제 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 헷갈려요. 너무 많은 재판과 너무 많은 이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서 이거를 소위 말해서 가르마를 좀 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국회에서는 국조특위가 이제 있었죠. 내란 국조특위가 있었는데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언부터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인 박민우 준장의 말이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2016년 육군 첩보 부대장일 때 임무를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령관이었죠. 지시 중에 임무가 끝나면 요원들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요원들한테 원격 폭파되는 여기 중요한 건 원격입니다. 원격 폭파되는 조끼를 입혀서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복귀 전에 폭사시키면 된다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군인을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100% 생활 가능성이 있어야 작전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 작전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임무가 끝나면 폭사시킨다 이런 계획을 말해서 이 이제 박민우 준장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시를 할 수가 있나? 너무나 반인륜적인 지시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매뉴얼에서도 벗어나는 일인데 그러면서 이 증언이 나온 맥락이 뭐냐면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너무나 이제 어처구니 없는 어휘들이라든지 행동계획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모셨던 노상원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인데 범죄 심리학에 보면 히어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방화나 막 이런 거를 일으켜요. 근데 그게 사회의 어떤 악을 해소하거나 이런데 도움이 된다라고 믿는 어떤 착란 상태 같은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 박민우 준장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영화 같은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영화 같고 소설 같은 얘기고 전 세계 어느 정보부대에서도 임무가 끝나면 폭사시킨다라는 계획을 비밀리에 그것도 수뇌부만 아는 계획으로 세우는 거는 저는 이제 뭐 영화에서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봐서 그러니까 영화에서 가끔 가다가 어디 무자비한 어느 무슨 전체주의 국가에 뭐 이런 데서 뭐 빌런들이 그런 거 이제 지시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실미도 영화로 제작됐던 실미도 부대 정도가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을 2016년이면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노상원이 지시를 했었다. 이게 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그러니까 군인도 놀랐을 정도인데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일반인들은 정말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상원 씨가 지금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은 뒤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텐데 이제 뭐 경호처로부터 비화폰까지 지금 지급받았다는 의혹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뭐 그리고 이제 성관이 직원들 체포하면서 뭐 케이블 타이와 야구 방망이 뭐 이런 뭐 둔기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지금 고문할 밑바라고 보통 불리는 거 그것은 손톱 뽑을 때 지금 쓰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좀 있는 거죠. 이분이 그러니까. 그 체포를 한 다음에 복면을 씌우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신념체계 하에서 이들이 비상계엄을 저질렀다고 칩시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체포를 했는데 그러면 계엄체제에서 체포를 한 건데 굳이 그들을 복면을 씌워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가 뭔가.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영화 어제도 뭐 국회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지만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이분이 뭔가 진짜 자기의 망상 속에서 살아가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분이 도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상상력이 좀 있는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비현실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어제도 거듭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점집에 가서는 누가 배신할 사주인가를 또 물어봤다고 하니까 이게 다 좀 뭔가 굉장히 부조리극 같은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왜 그러니까. 인터넷에 유행하는 말 중에 막 이게 한국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복합적이고 알 수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나 현상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노상원이라는 인물 자체가 좀 그런 밈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5차 변론이 열렸는데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들이 증인으로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은 이제 국회에서의 국조특위에 출석을 했고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제 헌재에 출석을 했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일관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이 두 사람은
어제 헌재에 출석을 했는데 국회에서의 진술과 아니면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좀 상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좀 바뀌었느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왜 바뀌었는지 좀 우선 설명해 주시죠.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국조특위가 진행되고 있고 네.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재판이 있어요,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군검찰에 기소가 돼서 군사법원에서 네. 군인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필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필드에서 어디서만 진실을 말하면 될까요? 다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게 상식이지만 예. 지금 거기서 전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곽종군 특수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에 나와서도 헌재에 나와서도 재판에서 수사에서도 일관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사령관은 수사에서는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오는 진술이라든지 검찰 수사에서 입증된 증거들을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 뭐 예를 들면 김용현 공소장에 적혀 있었던 내용들, 뭐 문을 뜯어내라, 총을 넣어서라, 총이라도 쏴라, 뭐 이런 류의 이제 진술들을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헌재와 국회는 다르죠. 여기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처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죄를 저지른 거가 더해진다? 이런 거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란 주요 종사자이기 때문에 예. 받아야 되는 형량이 양형이 너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이죠. 네, 유죄가 예. 되면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곽종군과 홍정원은 사실을 말함으로써 약간 양형에서 기대를 바라는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지시대로 한 거고 이런 지시 충격적인 지시가 있었다.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소극적이나마 저항을 했거나 아니면 나는 그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스탠스의 진술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국회에 나왔을 때 했던 진술과 지금 진술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곽종군 전 특수사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원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거다.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 의 발언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요원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요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말이 맞지 않고 문맥의 여러 맥락상 의원을 말한 거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수 언론들이 많이 제기했던 이른바 요원설을 어제 기각하기도 했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진술을 네. 하고 있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지금 내란 혐의로 기소된 거는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 예. 그래서 어제 뭐 얘기할 때 나는 피의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어제 헌재에서도 뭐라고 진술하는 거냐면 본인의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헌재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죄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헌재의 관심 사안이 아닙니다. 판단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발언은 오로지 윤석열의 권한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일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뭐 NCND를 한다든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하고 그 전략을 어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헌재에 출석한 세 사람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다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이에요. 네네. 국회 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네. 아니라. 근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답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물어보니까 또 그 답변을 하다가 또 제지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략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세 개의 말하자면 조사에 임하는 전략의 차이가 있고 윤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뭐 좀 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여기서는 당신의 권한 심판을 하는 거니까 나는 뭐 당신 말이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따지진 않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탄핵 심판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 예. 그 지금 이제 일부 기소장들이 공개되고 수사 내용들도 오늘 보도가 되는 거 보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검찰에서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판이 진행되거나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계속 이제 싹 다 잡아들여라. 네. 요게 그 얘기를 들었다라고 주장을 네. 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는 그거가 어디까지가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좀 캐물었는데 제가 어제 좀 눈여겨봤던 게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질문이 좀 집요했어요. 뭐 네. 집요하다기보다는 좀 날카로웠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메모를 이제 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름을 적다가 미친 거 아닌가라고 해서 받아 적기를 네. 그만뒀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검거
예, 왜 검거 지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검거라고 썼느냐. 그리고 위치 추적이란 단어 이런 거를 세세하게 따져 물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이 계속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이 홍장원 차장의 입을 말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에게 그런 지시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은 권한이 없다. 그쪽 주장대로 국회 측 주장대로 우리가 비상계엄에서 군을 동원했고 경찰도 동원했다라고 하면 권한이 없는 국정원한테 그 일을 왜 시키냐. 이게 첫 번째 논리고 두 번째 논리는 국정원한테 시키더라도 왜 그걸 1차장한테 시키겠냐. 내가 국정원장한테 바로 전화하면 되지. 예. 이 두 번째 논리 이게 두 가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뭐 정당하냐 이런 여부와는 떠나서 이게 이제 윤석열 측의 어제 변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정영식 재판관이 그 부분을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신은 권한이 없는데 왜 검거라고 하는 단정적으로 국정원한테 그걸 요청한 것처럼 메모를 한 거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물은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신이 이제 말하자면 그거 한 거가 그러면 어떤 말하자면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장이라든지 혹은 이해를 달리해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냐 이거를 그런 특정 어휘에 대한 지적으로 해놨는데 우리 이거를 이제 메모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통화 메모를 하는 과정에서 그걸 우리가 뭐 검거 지원이라고 듣고도 뭐 검이라고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제 많이 써야 되면은 그냥 네. 추거 약어로 쓰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아니 뭐 그 방첩사에서도 아예 초성만 쓰더라고요. 뭐 메모를 할 때는 오늘 예. 수사 기록들 나온 거 보니까. 근데 사실 뭐 그게 크게 어떤 진실을 다투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사람들이 쫓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이런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뭔 말인가요? 뭐 무협지에 나오는 말 같아요. 네. 호수 위에 달 그림자. 네, 예. 학교에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지루할 때 수업 시간에 몰래 보던 무협지에 예. 많이 있었던 표현인 것 같은데 표현 같은데 이런 거죠. 근데 어제 본인이 이미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 중에 하나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진술을 해버렸어요. 어떤 거? 선관위의 계엄군을 본인이 직접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가짜 투표지가 많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확보하라고 보냈다. 네, 스크린 차원에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게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게 아니라는 자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계엄군을 왜 보냅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투표용지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선관위에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시행을 그러니까 뭐 시정을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수두룩 빽빽할 텐데 그게 아니라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을 보내는데 그 지시를 직접 내가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제 이 계엄의 불법성을 좀 자백한 내용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세세한 변호 전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변호를 포기한 게 아니냐 사실상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제 이런 표현은 그리고 선관위 문제를 내가 직접 챙겼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이게 어떤 변호 전략의 일환이라기보다는 이 재판을 통해서 관찰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이른바 이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집회에 가면 이 논리가 횡행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그 다음 날 아침에 다 멀쩡하게 출근했고 학교 네. 갔고 그게 무슨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뭐 우리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경제가 지금 박살났다. 그렇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올해 지금 모든 국가 뭐 정부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다 하향했고요. 네. 경제 성장률 하향했고 지금 외국계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1.4까지 보는 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저는 대통령까지 했던 리더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본인이 내렸던 그 명령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지금 십수명에 달하고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람까지 치면 수십 명에 달하는데 그럼 네. 이제 멀쩡하게 공무원 생활 하던 사람들의 인생을 다 거의 절단낸 상황인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본인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책임감 없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국회 국조특위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이제 구치소로 찾아갔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불발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갔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측은 그다음에 혹은 윤석열 측의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피의자들은 국회나 헌재는 거의 상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국회는 아예 상대하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예. 수사나 재판에서만 임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 윤석열 측도 변호인단이 이 전략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나 다른 행위를 중단시켜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오늘 구치소에 가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뭐 국회 측의 뭐 증인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없는 것. 김용현 장관이나 뭐 이쪽도 지금 뭐 거의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예. 김용현 장관도 헌재에 나와서조차도 국회 측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략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네한테 가장 치명적인 거에만 대응하겠다. 그 외에 뭐라자면 공론화되는 과정이나 여론화되는 과정에는 일절 기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내란 국조특위에서는 좀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얘기가 됐는데 아까 전에 사실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이것도 노상원 전 사령관과 네. 관련된 거예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의혹을 좀 제기를 했는데요. 지금 비화폰, 네. 비화폰이 노상원에게 지급이 됐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전역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테스트 이게 웬 그 경호처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불출 대장이라는 게 있는 거 비화폰을 누구한테 쓰라고 주면은 거기를 적어 놓는데 그 불출 대장에 테스트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뭐 특 하면은 특전사령관 뭐 수 하면은 테스트 수 하면은 수방사령관. 네. 근데 테스트 예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게 예비역. 네. 예비역한테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지금 비화폰이 나갔다. 대통령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화폰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화폰이 지급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경호처가 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약어로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방, 특, 예. 근데 그 불출 대장의 목록에는 테스트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원래 불출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출했다라는 거를 본인들도 일정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이 누군가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약어까지 사용했다라는 거는 체계적인 지시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경호처가 이거를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미리 알고 협조한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지금 볼 수 없는 정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윤건영 의원이 구체적으로 전화번호 뒷자리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이 번호가 아니냐라고.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폰이 이제 사용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전에. 근데 이제 아까 노상원 예비역 노상원이 굉장히 좀 얼토당토하는 지시, 비현실적인 지시를 내렸다라고 했는데 비상계엄 당일에도 이분이 그렇게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쟁점이 많이 시야에서 사라졌는데 예를 들면 전역한 북파 공작원들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소요를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비화폰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전에 이제 예. 계획을 짜놔야지 주는 네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획까지도 경호처가 알았던 거냐, 뭐 이건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진 거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다시 새로운 쟁점이 됐습니다. 예, 비화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호처에서 관리하고 네. 그거를 불출 대장을 이제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괴하려고 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온 네. 상황인데 결국은 이거는 검찰이나 뭐 경찰 아니면은 필요하면 특검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비화폰을 이렇게 불출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기준이 뭐냐 도대체 저는 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도 네. 비화폰을 쓰고 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이잖아요. 어제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은 언급이 제한된다라고 해서 말을 아꼈다고 하는데 이미 비화폰이 제공이 됐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번호가 이런 거니 국무위원들한테는 그게 이 네. 번호가 오면 받아라 뭐 이렇게 했다라는 지금 언론 보도도 나오고 네. 그럼 김건희 여사도 쓰고 노상원 씨도 민간인인 노상원 씨도 쓰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금 비화폰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확인이 됐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그럼 군인들하고 이렇게 대통령만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이전에는 비화폰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한 적이 없어요 뉴스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에서 접근하기 힘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써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안보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인물들이겠죠. 근데 지금 이 정부에서 놓고 보면 여사에게까지 지급됐고 그게 행정부 장관들에게 여사가 전화 오면 받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이 비화폰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지시나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럴 이유가 사실 있습니까?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 부분 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일각에서는 저희가 이제 취재하면서 만난 관계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용산 관저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지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새로 옮기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비아폰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 아니냐. 거기서 이루어지는 통화는 왜냐하면 도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과정에서 지난 정부에 비해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도 초반에 뭐 도청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에서 도청했다라는 의혹도 있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을 그거를 시스템적으로 방어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아폰 지급이 확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임명된 관료들에게 준 거는 뭐 그거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었다고 치더라도 예. 김건희 여사에게 준 건 저는 국정농단으로 보여지고요. 아, 국정농단이요? 네, 이건 국정농단이죠.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권한도 없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나 체계에 있지도 않은데 예. 장관들이랑 이 비아폰으로 통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꼭 우리가 뭔가 지시를 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기 위해서 했다는지. 그건 개인 폰으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좀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비화폰을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행정권의 남용이고 그 자체가 이제 국정농단의 소지가 있는 행위다라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예. 노상원 예비역인 노상원에게 이 폰을 지급했다라는 건 어떻게도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설명이 아예 안 되는 일이고, 만약에 그 지급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비아폰이 어떤 사적 통신 수단화 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주도한 게 김성훈 경호차장인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계속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지금 반려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폰도 압수가 됐거든요. 폰은 이제 확보를 했죠, 네. 경찰이. 예.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게 수도 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봤는데,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 지금 김성훈 하고 있지만 언론이 검찰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한 피의자는 아닌 것으로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신분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경호처 자체를 붕괴시킬 경우엔 이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로서의 대통령제가 실질적으로 상실되는 상황을 우려해서 예. 검찰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이 김성훈 차장이 박근혜 때 시기로 비유하면 약간 문고리 권력 같은 지금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경호처 내에서도 사실 이제 IT 쪽을 담당하다가 김건희 네. 여사의 눈에 띄어가 기획 능력이 뛰어나서 김건희 여사 발탁이 되고, 또 이제 뭐 경호처 차에 생일 때 이렇게 풍선 넣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김성훈 차장의 페이스북을 쭉 훑어봤는데, 이분이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스타일, 뭐 멋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전부터. 예.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런 슈트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사실 이제 굉장히 미스터리인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 이제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되는 상황은 수사 의지, 검찰이 의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지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갖고 있다, 이 영장이 사법부나 검찰에서 계속 수사 보완 요구가 나오는 상황은 예. 뭔가 김성훈 차장의 신병을 둘러싸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게, 검찰에서 지금 군인들은 다 구속 기소하고, 군검찰이 됐든 지금 검찰이 됐든 그렇게 구속 기소를 했고 대통령도 했고, 그런데 내란을 모의를 했거나 여기에 적극 가담한 국무위원들이라든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조금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미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말하자면 김성훈 처장이 관문인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행동에 가담했던 12월 3일 날 내란에 가담했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그 수사가 확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안보실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아무도 몰랐느냐. 네. 안보실 뭐 이제 김태호 1차장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의문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도 어제 자기가 계엄 이후에 김태호 차장한테 문자를 보냈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스타트를 지금 김성훈 차장을 구속시키면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포 당일의 상황,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
한덕수 총리에게 묻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선포 당일의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11명의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확대하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방관한 건지 동조한 건지 반대한 건지를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개헌법상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어떤 계엄이라도 국무회의를 일단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국무회의가 지금 허투루 됐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주장으로는 국무위원들 중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일부 있었다. 네, 한덕수 총리는 다 반대했다고 했고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다 반대했다라고 네. 했고 그러니까 김용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금 다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추격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